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대화하고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 결혼식장에 서던 날,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 그 모든 시작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끝도 배워야 할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미리 예측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시간을 덜 무섭게, 덜 당황스럽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최근 가족 중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예전과 다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준비의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중 누군가를 보면서 살이 좀 빠졌네 하고 가볍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중 감소는 때로 그 사람이 천천히 생활의 속도를 줄여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한두 입 먹고는 금방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옷이 헐렁해지는 게 눈에 띕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때 가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더 이상 근육과 단백질을 만들 힘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음식이 근육으로, 에너지로 활발하게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과정이 점점 느려집니다. 이때 빠지는 체중은 단순히 지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이는 기력 자체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치명적인 병의 결과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이 우리 몸도 천천히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74세의 박영희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밥상을 풍년처럼 차리던 분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20명도 넘게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밥을 혼자서도 거뜬히 챙기셨던 분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손님상처럼 차려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밥 한 공기를 다 드시지 못하고 반쯤 남기셨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좋아하시던 반찬을 더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두 숟가락만 드시고는 배가 부르다며 일어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종합병원에 모시고 가서 위내시경도 하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다고 억지로 드시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매 끼니마다 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이거라도 한 숟가락 더 드세요. 이거 안 드시면 기운이 없으실 텐데요.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떡해요? 그런 말들이 식사 시간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영희 여사는 식탁에 앉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아직 배가 안 고프다며 방에 계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체중 감소 그 자체보다 식탁이 갈등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체중은 5kg 넘게 줄었습니다. 옷은 더 헐렁해졌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딸이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박 여사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그리고 삶은 감자에 소금만 찍어 먹는 것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많이 드시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여사가 원하시는 음식을 소량만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삶은 감자 2개,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오늘 입맛이 좀 괜찮으신가 봐요. 그런 가벼운 대화만 나눴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식탁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은 여전히 적었지만 드시는 동안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가끔은 한 숟가락 더 드시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먹어야 산다는 생각보다 조금 먹어도 즐거운 식사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양보다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칼로리보다는 행복감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먹게 하는 것보다 그 한 숟가락을 기분 좋게 드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더 드세요 라는 말 대신 오늘은 어떤 게 맛있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으로 준비해서 기분 좋게 드실 수 있게 해 드리십시오. 식사량을 재거나 기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함께 식사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찹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눈을 감게 됩니다. 오후가 되면 그냥 앉아만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무겁습니다. 가족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해 하세요? 조금만 움직이시면 기운이 나실 텐데요. 운동을 좀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누워만 계시면 더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도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공장 같은 것이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젊을 때는 이 발전소가 열심히 돌아갑니다. 먹은 음식을 연료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발전소의 가동 속도가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예전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장도 예전처럼 힘차게 뛰지 못합니다. 뇌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게을러져서가 아닙니다. 몸 자체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줄어든 것입니다. 79세 이정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 경로당 탁구 모임의 인기인이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탁구를 정말 잘 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다들 이 씨와 한 게임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이시면 어김없이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탁구 라켓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게임을 하고 오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오셨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잘 하셨고 밤에도 잘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78세가 되던 해 가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이 되어도 경로당에 안 가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오늘 탁구 치러 안 가세요? 라고 물으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시는 날보다 쉬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1월에는 한 달에 한 번밖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12월에는 아예 가지 않으셨습니다. 탁구 라켓은 현관 신발장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까지 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만한 수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 걸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 전반적인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건강하다고 했는데 왜 계속 피곤해 하시는 걸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탁구장에 가시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경로당 가시죠. 친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운동 안 하시면 더 기운이 없으실 거예요. 이정호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게으른 것도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탁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옆에 앉아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런 조용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탁구를 못 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줄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 함께 쉬어요 라는 인정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운동을 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편안히 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력이 가장 좋은 시간은 대부분 아침입니다. 만약 무언가 활동을 하신다면 아침 시간에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오후에는 충분히 쉬실 수 있게 해드리십시오. 쉬고 싶어 하시면 억지로 일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는 말을 들으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몸이 힘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제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50년 전 학창시절 친구가 방금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마치 어제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은 불안해집니다. 혹시 치매인가요?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건가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아침에 뭘 먹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하지만 60년 전 초등학교 운동회 날 일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첫사랑의 얼굴도 선명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도 또렷합니다. 이것은 뇌의 기억 저장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은 뇌의 깊은 곳에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떠올렸기 때문에 그 신경회로가 아주 강합니다. 반면 최근 기억은 아직 그렇게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과거의 따뜻한 시간으로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지금보다 행복했던 그때가 더 편안합니다.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 시절이 더 그립습니다. 81세 최말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반이었고 매일 함께 등하교를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개울가에 앉아서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산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영숙이네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두 통 주고받다가 그것도 끊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여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영숙이 생각은 가끔 났지만 그저 추억 속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10년 전쯤 우연히 영숙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최 여사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되던 해부터 최 여사는 영숙이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영숙이가 다녀갔어. 같이 노래도 했어.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영숙이 이모는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최 여사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어제 왔었어. 우리 학교 교가도 불렀어. 딸은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인지 기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대통령 이름이 누구인지. 최 여사는 대부분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치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영숙이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영숙이가 다녀갔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영숙이와 함께 학교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영숙이가 맛있는 떡을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딸은 그때마다 정정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엄마, 그건 꿈이었을 거예요. 영숙이 이모는 안 계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최 여사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자꾸 내 말을 안 믿니? 분명히 왔었는데. 어느 날 딸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영숙이 이야기를 꺼내실 때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물어봤습니다. 엄마, 영숙이 이모랑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최 여사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옛날 학교 이야기 했지.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 최 여사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딸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숙이가 실제로 왔는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 기억 속에서 위안을 받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딸은 어머니의 기억 여행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영숙이 이모는 어떤 분이었어요? 그러면 최 여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숙이는 노래를 정말 잘했다고, 키가 나보다 컸다고,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다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중학교 졸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교복 입은 소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영숙이 이모도 있어요? 최 여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한 소녀를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있네? 이게 영숙이야. 그리고 한참을 그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최 여사와 딸은 함께 앨범을 자주 보았습니다. 오래된 편지도 찾아봤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영숙이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하셨지만 이제 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그 기억을 나눴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정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라고 정정하는 것보다 그분과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분과는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함께 보며 기억을 이어가십시오.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감기에 걸립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납니다. 약을 먹고 며칠 쉬면 나아집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이번에는 소변 볼 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요로 감염입니다. 항생제를 먹습니다. 그것도 나아지기 전에 이번에는 피부에 발진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은 계속 돌아옵니다. 한 가지가 나으면 다른 것이 생깁니다. 병원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족들은 지쳐갑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아프신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지키는 군대 같은 것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군대가 나서서 싸웁니다.
젊을 때는 이 군대가 강하고 빠릅니다. 적이 침입하면 금방 물리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군대의 힘이 약해집니다. 병균과 싸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게다가 한번 싸우고 나면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아지기도 전에 다음 감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86세 문동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튼튼한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70대까지만 해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나가는 해가 많았습니다. 약국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85세까지도 건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이웃들과 어울려 화투도 치셨습니다. 가끔 손자들이 놀러 오면 함께 공원에도 가셨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86세가 되던 해봄에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코가 막히고 기침이 조금 나는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감기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푹 쉬시면 나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열도 조금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폐렴까지는 아니고 기관지염이라고 했습니다. 항생제와 기침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2주쯤 지나서 기침은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요로 감염이었습니다. 또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요로 감염이 나아갈 무렵 이번에는 다리에 피부 발진이 생겼습니다. 가렵고 따가웠습니다. 피부과에 갔습니다. 대상포진이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대상포진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 무렵 이번에는 다시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감기였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몇 달 전에 감기를 앓으셨는데 또 걸리신 겁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문 씨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시달렸습니다. 감기, 요로 감염, 대상포진, 또 감기, 그리고 여름에는 장염까지 왔습니다. 병원에 안 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버지 면역력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영양을 잘 섭취하고 충분히 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문 씨는 먹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감염이 계속되면서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줄었습니다. 기력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산책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웃들과의 모임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에서 쉬기만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매번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매번 항생제를 타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나으면 다음 것이 왔습니다.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프시면 어떡하지? 뭔가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가을이 되자 아들은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혹시 모를 암이나 심각한 질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 저하는 있지만 치명적인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가족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씨의 반복되는 감염은 특정 질병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몸의 회복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감염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매번 완치를 목표로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대신 증상을 편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로 열을 내렸습니다. 기침이 심하면 기침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항생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편안함을 최대한 제공했습니다. 방 온도를 적절히 유지했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문 씨의 표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병원을 자주 오가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덜 조급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감염을 완벽히 막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중심으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 증상은 고열보다는 미열, 명확한 증상보다는 혼란이나 기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치료 목표를 완치보다는 편안한 일상 유지로 조정하십시오. 공격적인 치료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숨을 쉬다가 잠깐 멈춥니다. 가족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손톱 밑에 피부색이 변합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분홍빛이 아니라 푸르스름한 색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가족들은 겁이 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 몸이 살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심장이 그 산소를 온몸에 보냅니다. 뇌도, 심장도, 신장도 모든 장기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면 몸은 더 이상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세포들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산소 요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몸은 이제 말초보다는 핵심 장기에 집중합니다. 뇌와 심장에 혈류를 우선적으로 보내고 손발 같은 말초 부위는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호흡 패턴도 달라집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때로는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깊게 들이마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88세 장금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남매를 키우신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손주들도 크고 나서 이제는 조용히 쉬실 나이가 되셨습니다. 87세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내셨습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88세가 되던 해 여름부터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습니다. 가을이 되자 호흡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다가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초, 10초 정도 숨을 안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은 밤마다 어머니 침대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숨이 멈출 때마다 딸은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숨 쉬세요. 장 여사는 눈을 뜨고 딸을 보셨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멈추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는 사이에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밤새 어머니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다시 시작할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딸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방문 간호사가 집에 왔습니다. 장 여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호사는 딸의 지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요즘 주무시지 못하시나요? 딸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호흡이 자꾸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고. 혹시 산소호흡기를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닌지,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호흡 패턴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몸이 더 이상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장 여사가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장 여사는 호흡이 불규칙함에도 불구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괴로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가끔 눈을 뜨시면 딸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간호사는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호흡을 계속 확인하느라 밤을 새우는 대신 어머니 곁에 누워서 손을 잡고 함께 쉬라고.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딸은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대신 어머니 침대 옆에 누워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딸의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그날 밤 조금 잘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불규칙해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머니 곁에 있어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손발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피부색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끔 눈을 뜨시고 가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장 여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곁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딸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계속 병원에 가고 여러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면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손을 잡으며 보낸 그 시간이 어머니께도 가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시기에는 의학적 개입보다 사랑하는 이의 온기와 손길과 목소리가 훨씬 큰 위로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의 온기를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손이 차갑다면 담요로 덮어 드리십시오. 손을 잡아 드리십시오. 목소리를 전해 드리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끝을 예측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시간을 더 가깝게, 더 인간적으로, 더 사랑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변화들, 체중이 줄고 피곤해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 아프고 호흡이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는 무서운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속도를 줄여가며 삶을 정리하는 몸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존중하고 함께하고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더 먹으라고 강요하는 대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움직이라고 재촉하는 대신 함께 쉬어주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라고 다그치는 대신 기억 여행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려고 애쓰는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을 잡고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더 오래 잡아줄 용기를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가진 의미는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평온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